본 학습에 앞서 학생들은 논문을 작성할 때 어떤 고민을 하는지 확인해 볼까요? 교수님, 연구 논문은 고등학교 리포트와 어떤 점이 다른가요? 교수님, 논문 작성을 할 때 어떤 부분들이 중요하고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교수님, 논문의 기본 골격과 그 구성에 대해 알고 싶어요. 교수님, 좋은 논문을 작성하고자 할 때 팁이 있나요? 학생들의 고민에 대해서는 잘 확인하셨나요? 해당 질문에 대한 답변은 본 강의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연구 논문이란 무엇인가, 즉 우리가 왜 이러한 연구 논문을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그리고 연구 논문의 구성 요소, 연구 논문이라 함은 적절한 구성 요소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제에서부터 제목,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이러한 연구를 했는지에 대한 결론에 이르기까지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고, 다음으로는 연구 논문 작성법, 실제로 우리가 이러한 연구 논문을 작성할 때 어떻게 순서로 해야 되는지, 어떠한 점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논문이라고 하면 어떤 문제에 대한 학술적인 연구를 체계적으로 적은 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연구 논문이라고 하면 특정 주제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논리적으로 짜임새 있게 정리를 하고 이거를 독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글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주장이 옳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함께 제시를 해주고 그 타당성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연구 논문을 작성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물론 이렇게 학문의 발전을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생활, 즉 산업이라든지 삶의 질이라든지 복지, 미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으면 더 좋겠죠. 이러한 연구는 그 시작이 이론과 가설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구가 어떻게 이런 이론과 가설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저희들이 연구를 하려고 할 때는 가설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설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이 가설에 의한 가설을 설정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이론을 정립시켜야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가설이 필요하게 되고 이 가설을 설정하는 단계에서 이미 이론적인 증거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얻은 결과도 역시 이론적인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구 논문의 요건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몇 가지로 나누어서 정의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보시는 대로 독창성, 논리성, 객관성, 완전성, 신뢰성, 그리고 타당성이 있겠습니다. 독창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논문의 메릿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미 앞서 다른 사람이나 다른 팀들이 밝혀놓은 그러한 것들을 되풀이한다면 그건 이미 논문으로서의 가치를 잃은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독창성들은 논리적으로 설명이나 접근이 가능해야 됩니다. 즉 실험의 구성, 접근 방법, 결과, 해석, 그리고 결론, 이러한 모든 것들이 논리적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논문들은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공신력 있는 자료의 출처나 연구 방법 등을 명시를 해야 되고, 그리고 완전성, 즉 다른 연구와의 차별성에 대해서 잘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신뢰성이라는 건 결과로부터 얻어진 결론과 주장을 의미를 하게 되고요.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 있는 논리 전개와 내용의 전달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도 만약에 한 가지만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독창성을 꼽겠는데요. 결국 연구 논문이라는 것은 다른 연구 논문과의 차별성, 즉 독창성이 되겠습니다. 독창성이라고 하면 당연히 새로운 이론이나 사실이 되겠죠. 하지만 이러한 것 외에도 종래의 이론에 대한 검증이나 반증, 그리고 새로운 실험 방법 또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방법이라 하더라도 응용 방법, 특히 향상된 응용 방법이라면 이런 독창성에 속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나라 과학 논문 발표 현황을 보시게 되면요. 2013년과 2014년에 저희 나라가 양적으로는 12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1년, 2년, 3년, 4년, 지난 5년 정도를 놓고 보면 저희들이 10위에서
2위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저희 나라의 경우에는 양적으로 이미 상당히 팽창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많은 증가를 하고 있는 곳이 보시면은 중국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순위는 크게 앞으로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우리들이 주장하고 있는 이제 질적인 증가를 저희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의 SCI 논문 점유율을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SCI 논문은 다음 장에서 설명을 드리기로 하고, 우리나라 SCI 논문도 앞에 슬라이드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굉장히 점진적인 발전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우리나라 논문 발표 수도 3만 건을 넘어서면서 다시 5만 건을 넘어서는, 그래서 굉장히 양적으로는 충분히 성장을 해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럼 SCI 논문이라는 게 무엇인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CI는 미국 과학정보연구소에서 과학기술 분야 학술 잡지에 게재된 논문 색인을 수록한 데이터베이스를 말을 합니다. 그래서 SCI는 Science Citation Index이고, SCI라고 할 때는 우리가 expanded, 그래서 약간의 더 범위가 넓은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와 같은 이런 사이언스 분야가 아니고도 소셜 사이언스나 아트, 휴머니티 같은 인덱스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연구 논문을 우리가 작성하고 나면 그 사람을 평생 따라다닌다는 것입니다. 즉 논문이라는 것은 개인의 학문적 성취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의 종류나 질과 상관없이 개인의 평생의 성과라고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논문 작성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논문의 기본 골격은 이와 같습니다. 타이틀 제목, 그리고 애브스트랙트 요약, 키워드, 내 논문을 설명할 수 있는 요약어, 색인어가 되겠죠. 그리고 메인 텍스트에 들어가는 것들이 서론 인트로덕션, 방법 메서드, 리절트, 그리고 디스커션으로 구성이 되어집니다. 이러한 것들은 다시 본문에서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컨클루션이 나오게 되는데, 이 컨클루션은 디스커션에 같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 사사, 감사의 글, acknowledgement, reference, supplement data, 이렇게 골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논문의 구성들이 각각이 하는 역할들이 다른데요. 본문에서는 저희들이 제목, 그리고 초록, 서론, 에서부터 표와 그림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 이렇게 서론에서부터 디스커션까지가 되겠는데요. 서론이라는 것은 왜 이 연구를 하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료 및 방법은 how 해서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결과라는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연구한 결과 어떠한 것이 얻어졌는지고요. 그리고 토의나 고찰에서는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는 그런 항목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목부터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죠. 제목이라는 것은 우리 연구자들이 이 제목을 보았을 때, 이 논문은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함축적이면서도 연구 논문을 대변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것들이 과연 적절한 제목이 되느냐? 그럼 적절한 제목과 적절하지 않은 제목을 비교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제목을 preliminary observation, 그래서 연구 전 단계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결과라는 게 제목에 들어있다면, 리뷰어들이나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게 본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하겠죠. 적절하지 않은 제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항생제에 있어서의 역할, 박테리아에 미치는 영향, 이러면은 어떤 박테리아인지, 어떤 영향인지, 어떤 항생제인지를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항생제 이름을 써주고, 박테리아의 이름을 써주고, 어떤 액션인지를 밝혀주는 것이 적절한 제목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꼭 짧아야 또는 길어야 좋은 제목이 아니고 논문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면서도 가능한 한 간결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초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록이라 함은 본문을 읽기 전에 이 초록만을 읽어도 내용의 전체를 요약하고 있는, 그래서 전달이 가능한 그런 형태를 띠고 있어야 됩니다. 구성은 background, method, result, discussion, conclusion으로 되어져 있겠는데요.
백그라운드에서는 문제점을 지적을 하게 됩니다. 또는 연구 목적을 말을 해주게 됩니다. 메소드에서는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접근을 했는지를 말을 해주게 됩니다. 리절트에서는 본인의 얻은 결과를 독자들에게 전달을 잘 할 수 있는 그림이나 표로 바꾸게 되고 이러한 것들을 나열을 하게 됩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다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디스커션에서는 본인 연구의 독창성 위주의 설명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다른 연구와 비교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본인 논문의 결론과 주장을 말을 하는 컨클루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서론을 살펴봅니다. 서론은 우선 논리적으로 연구 목적을 밝히는 작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이 연구가 왜 중요한지를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독자들이 첫 부분을 읽었을 때, 이 연구는 중요한 연구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연구가 만약에 중요하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 다른 연구자나 다른 연구팀들이 어떠한 연구들을 했나라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이 연구는 중요한 연구다. 그래서 많은 연구를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연구를 했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남아있다. 그런데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objective를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지금까지의 연구에 있어서 이러한 부분들이 간과되었다. 따라서 이렇게 연구를 한다면 아마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게 서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료 및 방법은 앞에서 말한 이러한 서론에서 본인이 제시한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접근을 해 가겠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동료 연구자들이 반복해서 실험을 하더라도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세한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본인이 사용한 장비나 또는 본인이 사용한 재료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자세히 제공을 해주고 그리고 만약에 다른 논문에서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이 이미 되어졌다고 한다면은 이러한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ISO의 국제 표준 방법으로 이미 되어져 있다면은 인용만 하면 됩니다. 다만 인용을 함에 있어서 본인의 연구 방법이 다른 부분이 만약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부분만을 설명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이러한 논문에서 존슨의 연구 논문에서 재료나 방법을 따와서 실험을 했는데 본인의 연구에서는 다른 게 있었다라고 한다면 부연 설명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결과의 구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결과라는 건 결국 서론에서 제시한 어떤 문제점, 본인이 해결할 수 있다고 했던 것들을 연구 방법을 통해서 실험을 수행을 하고 여기에서 얻어진 결과가 되겠습니다. 즉 가정에 대한 증거를 논리적으로 제시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논문은 리저트 섹션이 기본이고 이 좋은 리저트 섹션은 데이터의 치밀한 분석과 논리적인 정리의 기초를 하게 됩니다. 즉 결과에서 얻은 증거로 제시하는 데이터 하나하나는 그 자체가 작은 논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본인이 얻은 이러한 데이터들을 글을 읽는 독자에게 알기 쉽도록 설명을 하면서도 그 하나하나가 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서 제시하는 것들이 실험이나 이론적인 배경, 그리고 재료나 방법,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기술을 하고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그림이나 표를 보여주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그러면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야 됩니다. 모든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 이 결과가 갖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결론을 정확하게 제시를 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인이 얻은 또는 정리한 표나 그림을 논리적으로 배열을 하게 됩니다. 실험을 한 순서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연구를 할 때는 실험하는 순서가 정해져서 하긴 하지만 이때 얻은 결과들은 논리적인 순서하고는 또 다릅니다. 따라서 본인의 연구 결과들은 논리순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연구한 데이터들은 다 소중합니다.
누가 연구를 하더라도 본인이 얻은 결과들은 다 소중하게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심사자들이 보았을 때 비핵심 데이터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드릴 수 있는 팁은 이러한 데이터들 중에서 핵심적이진 않지만 중요한 데이터가 있다고 한다면은 supplementary 데이터나 data not shown 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내가 데이터를 보여주진 않지만 연구를 했다는 것을 알려주면 좋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차이가 별로 없었다. 그런데 그 차이가 없었다는 게 중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차이가 없는 거를 굳이 그래프로 보여줄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데이터나 쇼운 처리를 하면 됩니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결과들을 보여줄 때 그 설명 자체가 과하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그리고 정밀하게 제시를 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은 이걸 본인의 시각이 아니고 이렇게 리뷰어나 독자의 시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고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서론에서 제기한 문제와 대비해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즉, 서론에서 이미 우리가 문제점을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연구 방법에 따라서 연구를 해서 얻은 데이터를 표나 그림으로 도식화하고 이거를 독자들이 알 수 있도록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 고찰 부분에서는 서론에서 제기했던 그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를 하고 우리가 얻은 결과들이 독자들이 보았을 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논리를 전개하는 것인데요. 자, 그래서 서론에서 제기한 가설을 다시 한번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얼마나 논리적인지에 대해서 정리 점검하고 설명을 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이러한 디스커션을 할 때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읽는 사람이, 즉 독자들이 결과를 반복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가 만약에 대조되는 부분이 있는 것과 지지하는 부분, 즉 다른 연구 논문과 얼마나 동일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또는 상충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비교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의 실용적 측면이나 또는 기대 효과에 대해서도 기술을 해주는 것이 이 디스커션 파트가 되겠습니다. 이때 주의할 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듯이 결과 부분에서 정리했던 것들이 반복해서 기술하는 듯한 느낌이 들거나 또는 실제로 그렇게 기술을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복 실험에서 이렇게 상치되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그 이유에 대해서 고찰을 해주고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의 주장과 모든 다른 연구자의 주장이 또는 그 주장에 대한 결과가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그럴 때에도 다른 논문들을 반드시 언급을 해줍니다. 하지만 언급을 해주되 상이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왜 이러한 상치되는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고찰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과에서 언급되지 않은 부분을 고찰해서 기술하면서 새로운 주장을 편다면 이거는 상당히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이미 상당히 논리적으로 서론에서부터 결과에 이르기까지를 이끌어 왔기 때문에 디스커션에서 새로운 주장을 펴는 것은 상당히 좀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사 감사의 글, acknowledgement라고 하는 것은 이 본인의 연구하고 관련해서 기술적, 재정적 도움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또한 저희들 연구하는 데 있어서 연구 실적물의 증명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그 사사의 대상들은 연구 데이터를 제공하거나 수집한 사람, 그리고 기술적 지도를 해준 사람, 그리고 실험실 공간이나 연구 장비를 제공한 사람, 연구비를 제공한 사람 또는 기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보통 이런 사사를 함에 있어서 고마움의 표시이기 때문에 그냥 이름을 넣으면 되겠지, 언급을 해도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전에 반드시 허락을 받도록 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저희들이 쓰는 대부분의 연구비들은 국가기관에서 또는 컴퍼니에서, 회사에서 오는 그런 돈들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사를 반드시 해줍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특수 이해관계, conflict of interest라고 해서 이러한 것들은 반드시 밝혀야 됩니다. 컴퍼니에서 요구하는 연구들 중에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참고 문헌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지금은 훨씬 더 편한 그런 여러 소프트웨어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적어도 하나 정도는 여러분이 이러한 참고 문헌 정리하는 소프트웨어를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 문헌 스타일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저널에 따라서 다 다른데요. 이거를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한다면 하버드 스타일과 밴쿠버 스타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하버드 스타일은 이름과 함께 이렇게 연도가 본문에 나타나는 것이고요. 이 밴쿠버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레퍼런스를 숫자로 ABC 순으로 정리를 한 다음에 그 숫자를 본문에서 인용을 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어떤 사람들이 저자가 되어야 되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살펴보겠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자료만 제공한 사람, 또는 실험실이나 기기만 제공한 사람, 또는 연구비만 제공한 사람, 또는 기관, 단순한 아이디어 제공만 한 사람, 그다음에 돈을 받고 데이터를 측정해서 자료를 제공한 사람. 이러한 경우에는 실제로 저자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앞에서 설명드렸던 사사에서 언급을 해주는 게 옳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한 내용은 잘 이해하셨나요? 학습한 내용을 토대로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학위 논문의 내용을 바탕으로 저널에 학술 논문으로 투고할 수 있나요? 예, 이 시간에는 연구 논문 작성에 있어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점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우선 논문이라는 것은 독창성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독창성은 이미 알려진 다른 연구들과 다른 특이점이 되겠지만 이 특이점을 설명을 할 때 논리적이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구성에 있어서는 제목, 초록이 우선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들이 서론이 되겠는데 왜 이 연구를 했는지, 그리고 이러한 연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했는지, 재료 및 방법이 되겠고, 그리고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다른 연구들과 어떤 차별성이 있고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말을 해주는 이러한 순서로 논문 작성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